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매크로 한국 수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틴 권희진입니다. 6월 달 수출도 좋았습니다. 조업 일수가 적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일평균 수출액을 보시면요. 증가율이 12.4%로 5월보다 더 높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14개 품목이 직전 3개월 평균 대비해서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좋았던 흐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입은 꽤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수입이 줄었다라는 거는 국내 내수 소비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달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지속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6월달 수입 데이터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약한 추세로 상반기 소비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다시 수출 파트너 1위 자리를 탈환을 했는데요. 미국 수출은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수준을 2% 이상 웃돈 수준으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EU 쪽으로는 수출이 좀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유럽 내수가 부진해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수요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흐름은 견조하게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가 꾸준하게 선봉장에 설 걸로 보고 있고요. 조선이나 바이오, 기계 쪽에서도 양호한 수출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합니다. 내수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수출이 경기 전반의 온도를 양호하게 유지를 시켜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월비 증감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출 모멘텀 피크는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입 자재 투입이 많은 업종에서는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에 수출 실적에 비해서 기업 이익 증가 효과는 일부 좀 상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호조의 낙수 효과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통상의 수출 확대 시기보다는 다소 좀 약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반기 내수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자료는 해외 채권 미국 국채 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4%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듀레이션 전략, 중립 전략에서 국채를 매수하자는 듀레이션 소폭 확대 전략으로 비중 조절을 제시드립니다. 밑에 금리와 스프레드 전망을 보시면 저희 미국 기준금리 3분기와 4분기에 25bp씩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제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4.2% 정도를 하락 레인지로 보고 있고 4분기에는 추가 하락보다는 보합 국면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3개로 좀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올해 미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컨센서스입니다. 연초부터 성장률 기대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모두 높아지다가 최근에 모두 소폭 꺾이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보에서는 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장률의 경우에는 소폭 꺾이긴 하겠지만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서 연준도 9월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결국엔 물가 안정의 리스크와 완전 고용의 리스크가 얼마나 균형에 맞춰져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점점 경기 리스크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결혼율과 실업률을 나타낸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혼율이 최근에 하락하다가 어떤 임계점에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실업률 상승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과도한 긴축에 따른 침체 리스크를 경계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9월부터 인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채권 자료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 밴드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하반기의 레인지들인데, 지금 미국 매크로 환경은 느린 디스플레이션 매크로 환경이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4.2%에서 4.6% 밴드를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다만 9월 첫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커지는 시점에는
하단 레인지에 근접하거나 이를 하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4%를 넘어서면 10년물 금리 매수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국채 매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ETF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네,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ETF 시장 내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둔화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TF 시장 내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림 2를 보시면 미국 시장 내에서 위험 선호 ETF 바스켓으로의 그 자산 유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위험 회피 바스켓으로의 자금 유입이 13.1억 달러 증가하면서 위험 선호 대비 위험 회피 자금 유입 비율이 전월 대비 둔화되었는데요. 이는 5월 대비 6월 ETF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림 3번을 보시면 현금성 자산으로 대용되는 MMF 펀드로의 주간 자금 또한 소폭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4번을 보시면 스파이 대비 AGG, 이건 채권 펀드를 의미하는데 6개월 롤링 가격 기준에 약 9% 앞서는 중입니다. 이는 이제 수익률 갭이 9%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격차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주식, 채권, 배분, 가중치 재조정 시가 나타날 경우 채권으로의 수급적 되돌림이 예상될 수 있다. 이는 주식형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 심리의 둔화는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9월에서 10월 정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이 어렵다면 이익 성장 기대가 높은 성장주의 집중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미국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엔비디아를 떠올려 보면요. 엔비디아의 상승 동력 역시 AI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였습니다. 강한 이익 성장 기대 대비 주가 멀티플이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료에서는 꼭 엔비디아가 필요할까? 엔비디아 없이도 힘을 낼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 없을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률이 높고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되고 이익 성장 기대 대비 주가 멀티플이 낮아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를 추렸습니다. 이는 옆에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IPKW에 주목합니다. IPK는 나스닥 인터내셔널 버2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배당 ETF로 12개월 동안 유통 주식수를 5% 이상 감소시킨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된 자사주 매입 관련 상품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서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우주, 항공, 방위 관련 ETF, ITA와 XR을 관심 ETF 리스트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미숙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월보 복덕방이 발간되었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조정기인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트렌드 변화와 고금리로 인한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어 자산 및 어퍼튜니스틱 전략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며 그 도시나 자산에 따른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CBD,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오피스 권역의 가용 임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측 상단 차트를 보시면 주요 3권역 오피스 실질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로 기관 자금 유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옥 사용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와 동시에 투자자로 활동하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자로는 쿠팡,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경우 주요 도시 오피스 임차 수요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향후에 호텔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얼터너티브 부동산 투자 시장 활성화가 전망됩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여전히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의 경우 이제 출근을 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퇴근해서 재택근무로 돌아가는 커피 배칭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 수요 이제 회복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고, 뉴욕의 경우 이제 호텔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양한 이슈로 상업용 부동산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좀 부동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탈 리턴도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고 좀 점차적인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량 분석 퀀트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종목 고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논리를 보강한 자료이고요. 지난번에 저 PER 주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저 PER 주들을 주목하는 이유를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그림이 각각의 점들이 종목 하나하나를 의미를 하고요. 그 종목들의 PBR과 PER의 역사적인 위치 대비 분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수의 종목들이 오른쪽 아래 깔려 있는 모습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뜻은 P의 분모가 되는 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움직이면서 PBR이 비싸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시장의 수익률 상위권의 종목들을 설명하는 논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전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과거 업종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랬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업종이 PBR 고점을 뚫은 다음에 PE 수준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4주 후 1개월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저 PER 주들의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확률은 55%로 크게 높진 않지만, 이것을 장기로 늘려봤을 때는 6개월 이상으로 봤을 때는 70% 이상으로 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움직인 상태에서 이익이 받쳐주는 그런 업종들일수록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그런 업종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종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X축이 수익률이고 Y축이 PE 수준인데요. 대표적인 업종들이 화장품, 음식료, 자동차 같은 소비주들이 PE가 낮은 상태에서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움직인 그런 업종들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편에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P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아직 반응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향후 특정한 트리거만 생긴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목해볼 업종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자료에는 어떤 종목들이 그런 상태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KB증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 현대차그룹 6월 판매 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현대차그룹이 6월 판매 속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전 대비 판매가 5.3% 줄어서 62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의 전망치를 2.6% 하회했습니다. 현대차는 6.3% 줄어서 저희의 예상치 대비 2.1% 적었고, 기아도 3.9% 줄어서 저희 예상치를 3.2% 하회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 대비 판매 부진을 영업이익 전망치 조정에 단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14억 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868억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이슈 중 하나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게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대선 이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딜러들은 좀 반대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시중금리가 상승이 유발이 돼서 자동차 수요를 좀 억제함으로써 자동차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국내 판매가 좀 부진했는데 일부 공장의 전기차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적으로 좀 더 세게 반영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파라다이스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1,000원에 유지합니다. 일본 VIP의 펜트업 디맨드가 유지되고 있고 신시장 VIP가 늘어남에 따라서 워커의 카지노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항공편 공급 회복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 VIP 트래픽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파라다이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811억 원, 영업이익은 7.8% 감소한 5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449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4월 높은 홀드율과 5월 성수기 효과로 사상 최대 월 드로백을 달성하면서 양호한 카지노 매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증가한 카지노 수요를 반영해서 워커의 뷔페 자리를 레노베이션해서 VVIP 테이블을 12개 추가하여 9월경 VVIP 존을 오픈하고 기존 VVIP 자리는 매스 테이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를 즐기는 게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태국에서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카지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카지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스파이어 및 일본 등 주변국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오픈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지난 6월 24일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했고 오는 12월에는 코스피 200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IG 넥스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기존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68.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5.4% 상승하는 데 그친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고요. 이러한 주가 상승에는 해외 수주 그리고 또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M&A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수급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분기 주가 상승률은 23.3%로 주요 방산주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의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 21.4배, PB 3.8배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모멘텀과 그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LIG 넥스원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913억 원, 영업이익 56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해서 무난한 어닝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 1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증권업종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강승권입니다. 우선은 증권업종의 2분기 프리뷰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증권업종은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 증가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증권업종에 대해서 포지티브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2분기 이후에 잠재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동산 PF 및 해외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분기의 충당금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잠재 리스크의 총량의 완화라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모멘텀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시중금리 하락이 나타날 경우 채권평가 이익을 통한 이익 증가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금융 관련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지난 2년 동안 부진했었던 IB 부분의 실적 개선 역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최선호 종목은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유지를 합니다. 저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증권사들의 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증권회사의 이익 전망치들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합산 기준으로 1조 원, 그래서 YOY로 24.1%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컨센서스를 16.2% 상회한 수준입니다. 우려보다 양호한 PF 충당금 부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이제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는 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리테일 쪽에 이제 이익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점에서 해외 주식 수수료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키움증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홀드와 목표 주가 16,300원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 금융지주 대비 이제 CET1 비율이 낮아서 결국엔 주주 환원율 제고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8월에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하고 현재 생명보험사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비은행 자회사 확장은 주주 환원율 제고와 상반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자본 1.1조 원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 종금형 발행어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이후에 IB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역시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또한 이후에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추진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아서 CET1 부담을 지금은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이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8,11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2분기에 640억 규모의 부동산 펀드 충당금과 2,630억 규모의 은행의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원화대출은 1.2% 성장, 하나은행과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는 달리 분기별로 균등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님은 전분기 대비 1bp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분기 CCR은 43bp로 전년 동기 대비 21bp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2분기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다음 카카오뱅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11.3%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원화대출 성장률이 2분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시현함에 따라서 2024년도와 5년도에 원화대출 전망치를 하향하였고, 이에 따라서 순이자 이익 감소를 반영하여서 순이익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빠른 대출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이에 따라서 CIR 비율과 ROE 제고가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장률 둔화는 목표 주가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2024년도에 대출 성장률 둔화는 플랫폼 경쟁력이나 대출금리 경쟁력 하락보다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 비교 서비스와 광고 등 플랫폼 수익 측면에서는 2024년도에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의 별도 기준 순이익은 1,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대출 자체가 이제 전분기 대비 2.3%, YTD로는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님은 전분기 대비 1bp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대규모 수신 유입으로 인해서 님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지만 모임 통장 기반으로 한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과 예대율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CCR은 64bp로 전년 동기 대비 5bp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의 탑픽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105만 원을 유지합니다. 2분기 실적을 반영하여서 영업이익을 소폭 수정했지만 목표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 투자 포인트는 지속되고 있는 4공장 램프업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활동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달러 강세입니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을 1조 711억 원, 영업이익을 3,140억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각각 8.7%, 7.2%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주요 원인은 기존 사업 계획의 1,200원 중후반대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달러 강세에 기인합니다. 별도 기준으로 로직스는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 에피스의 경우 17.2% 수준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직스 같은 경우는 4공장 18만 리터 부분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분기별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예상되고 내년 4월 완공 목표인 5공장에 대한 선수주 활동이 연말로 갈수록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에피스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순항 중이고 또한 삼성물산과 함께 공동 출자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서 ADC 그리고 CGT 같은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미중 바이오보안법 그리고 FDA CRL 관련 소식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연내 법안 통과 시 동사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혜 정도와 FDA 제3자 생산 시설 관련 스탠스에 따라서 부각될 수 있는 대형 CDMO 선호도 증가가 추가적인 주가 드라이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7월에 조정될 예정이었던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그간 검토하고 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지만 그보다는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도시가스 도매 단가의 조정이 홀수달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7월에 조정이 안 됐으면 9월에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도 아직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전체 미수금 15.4조 원, 이 중에서 13.5조 원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미수금이 지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1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재개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미수금 회수 단가를 부과하는 안이 있고 첫 번째 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LNG 도입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가스 요금을 유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최근 이제 유가나 LNG 가격이 과거 대비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되었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료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원료비 연동제가 잘 시행되어 왔던 발전용 LNG 단가와 주택용 LNG 단가의 재료 단가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이 갭이 상당 부분 메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발전용 LNG의 원료비 단가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원료비 단가 대비 메가와트당 1원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수금 축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기준이 2% 대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누적으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의 부담도 같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수금이 13.5조 원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 가스공사의 차입금이 12.6조 원 늘어났고 연간 이자 비용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9월 이전에 도매요금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S&T 에너지이고요.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스몰캡 한지훈입니다. S&T 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T 에너지는 발전용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고요. 주요 제품은 공랭식 열 교환기라고 불리는 AFC와 배열 회수 보일러인 HRSG입니다.
이 중에서 AFC는 아람코와의 CPA라고 하는 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를 담당할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필수 설비인 HRSC 또한 2022년 하몬 델탁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인수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공산이 큰 상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글로벌 전력 수요 증대에 따라 발전용 기자재 업체인 S&T 에너지 또한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는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산유량 증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플랜트 기자재의 발주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람코의 캐펙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공랭식 열 교환기 수요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와의 CPA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지 생산법인 보유 업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MS를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차트로 넣어놨지만 실제로 이 AFC에서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현지 생산법인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나 사우디 등의 국가에서는 현지 생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S&T 에너지는 이미 현지 생산 법인을 갖추고 있고요. 아람코와의 CPA 계약을 체결했다는 레퍼런스까지 확보된 업체로 여타 업체 대비 유리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LNG 플랜트에 대한 수요 증대로 필수 기자재인 HRSG 관련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생산 법인을 확보해 두었다라는 점은 향후 HRSG 관련 수주전에서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AFC뿐만 아니라 HRSG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S&T 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수주 베이스 산업이라는 점에서 수주 금액이나 시점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